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청주 간첩단 사건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 전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주 사이 전국 건설 현장에서 2,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친명계 일부에서는 당을 움직여 대응하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KTX 등에서 암표 거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6만 원짜리 티켓이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치매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힘으로 입소자를 제압하는가 하면 숟가락 하나로 여러 명에게 음식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평균 금리 인하폭이 공개돼 대출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동안 정확히 말하면 지난 정부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다시 전국의 전면으로 부상했습니다. 어제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여러 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정원이 추적 중인 간첩단 사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갈래의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확인하고도 남북 관계를 의식해 덮으려 했던 정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제회는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한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다 2021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청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8년 초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서훈 원장이 제거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공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TV조선과 만나 서 전 원장이 남북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 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보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 전 원장 직권으로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같은 해 4월부터 반년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서 전 원장은 충북동지회 구속 직후 국회에서 수사 결재를 보류한 걸 부인했습니다. 이들을 체포해 사법 처리하자라고 실장님께 제기하니까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좀 늦추자며 이미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수사가 지연된 사이 이들은 35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신했고 2019년에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재는 박지원 전 원장 재임 후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민주노총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여러 차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2인 1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고 돌아온 뒤에는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도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한 공작원을 만났는지는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 푸놈펜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광저우에서 모두 5차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습니다. A씨와 전현직 간부 3명 중 2명씩 출국 기간이 겹쳤는데 국정원은 2명이 한 조를 이뤄 활동한 정황으로 파악했습니다. 2019년 8월엔 A씨가 민노총 소속 광주기아차 총책 B씨를 하노이의 접선 장소에 데려다주고
B씨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8시간 이상 만났습니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반미 활동을 해왔다는 게 당국 판단입니다. 정보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2016년 8월 중국으로 출국했을 당시 검정색 가방을 가져갔는데 북한 공작원이 해당 가방을 들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2016년 9월 베트남에선 북한 공작원 아들의 오토바이에서 검은색 물건을 건네받았고 A씨는 국내로 돌아와 사설 환전소에서 1만 달러를 환전했습니다. TV조선 유민성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 사건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체적 진실에 기반 위에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이채연 기자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인 거죠? 네, 여럿입니다.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단체에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연루돼 있는 사건이고요. 예. 앞서 언론에 나온 제주간첩단은 제주와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7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오늘 전해드린 청주간첩단은 4명 중 3명이 구속이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체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는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하고요. 북한 공작원 한 사람이 복수의 단체와 연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남공작 부서의 한 명이 국내 네. 여러 단체와 접촉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인물이 누군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첩 당국에 따르면요. 청주 간첩단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60년생 리광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노총 간부들도 똑같이 접선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방첩 당국에 따르면 리광진은 1990년대에 국내에 수차례 침투를 해서 이 북한에서는 영웅 칭호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주 간첩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를 보류했다. 이건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네, 이게 당시 국정원 수사 라인의 전원입니다. 청주 간첩단을 4살을 오랫동안 해온 대공수사팀이 지난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물증을 잡고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8년 초 혐의자 검거를 하겠다 이렇게 위에 보고를 했는데 당시 서 원장이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검거가 미뤄지니까 이들은 이후 2019년에도 중국 선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무인 사물함을 통해서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고요. 수차례 또 추가로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뭐 사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간첩단 적발 건수가 현저히 적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12명 검거가 됐는데 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418명보다 74% 줄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연간 4건 이상이었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 3명뿐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청주 간첩단 조직원들도 모두 이제 법원에서 보석 석방됐습니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적 단체에 대한 국가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글을 동료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의 기능 관련된 논란이 또 좀 있었는데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에 국정원법을 고쳐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이제 경찰로 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부터인데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공수사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기 전에 그동안 해오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반대로 경찰에서 오히려 대공수사권 이관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찰로서는 수사권만 넘겨받는다고 바로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여당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겁니다.
자, 과거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간첩단 사건이 조작된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나중에 또 논란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치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과는 별개로 경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피해가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자 2주 동안에만 무려 2,000건의 신고가 쏟아졌고 경찰이 오늘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를 든 경찰관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나옵니다. 어떤 거 압수하셨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또 다른 건설노조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노조 핵심 관계자 주거지 20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자기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토대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2주 동안 진행한 피해 사례 조사에선 전국 1,494개의 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에 기초해 정당하게 고용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왜 건설사는 하나도 압수수색 못하면서 건설노조만 이렇게 탄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경찰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단속에선 92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7명이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주 동안 2,000건 넘는 신고가 쏟아진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횡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는 정수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3년간 진행해온 공사 현장의 철수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건설노조의 채용 압박과 업무 방해 때문입니다. 무조건 인원을 쓰라고 강요하니까 우리가 안 들어주면 계속 여기 신고를 합니다. 노조의 타워 크레인 원래비 등 부당금품 요구에 A씨가 건넨 금액만 7억 원. 매달 줍니다. 안 주면 타워가 스윙을 안 해요. 간단히 태업을 해가지고 준법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골조 공사는 4개월가량 늦어졌고 손해액도 90억 원에 달한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넘쳐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2주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해보니 타워 크레인 원래비와 전임비 강요가 86%를 차지했습니다. 장비 사용 강요와 채용 강요, 태업 등도 있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른 돈 주는 사람 일을 먼저 해준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이렇게 3년간 업체들이 피해를 본 금액만 1,6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조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최근 들어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국토부는 신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피해 접수가 이어지는 만큼 다음 주부터 협회별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장동 수사 관련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뺀 건 명백한 특혜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조항을 빼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법정 다툼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경기지사시절 추진한 다른 지역의 사업과 비교해서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서영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23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와 산업 등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인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취임 이후 당초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것을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로 바꿨습니다. 때문에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덕지구는 대장동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덕지구와 사업을 비교, 분석하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쪽짜리 검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현덕지구 사업은 대장동과 달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은 현덕지구보다 많은 수익이 예상됐지만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며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의도적인 특혜 제공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업의 비정상적 이익 배분 구조로 인해 지분 7%만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4,040억 원을 배당받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70억 원을 화천대유 임원 성과금으로 둔갑시켜 은닉한 정황을 확보하고 임직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공영방송인 KBS 메인뉴스에 출연해 장시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 수사는 민주당을 향한 야당 파괴 수사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야당 대표이기에 앞서 여러 건의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 피의자의 주장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장시간 방송한 것도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인 일이죠. 이 대표는 다음 주 토요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이재명 대표가 전방 방공부대를 찾아 북한 무인기 대응 장비를 살펴봅니다. 자폭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어제 전통시장을 찾았던 이 대표는 오늘도 전방부대에 이어 지역구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안보 민생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어젯밤엔 KBS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당이 나서는 건 방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에 대한 공격,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죠. 하지만 당 내에서도 이번 수사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남시장 때 만들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일시당 때 단결해가지고 대응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조차 당과의 분리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갖고 당을 갖다 뭐라고 할까 움직여갖고서 대응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특히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된 대북 송금 문제가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태협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의심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반성한다며 영장 심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체포된 쌍방울의 전 재경 본부장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새벽 0시 40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태국에서 압송해 이틀 동안 야간 조사까지 했지만 수사할 혐의가 방대해 체포 시한 48시간을 약 2시간 앞두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성길 현 쌍방울 회장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는 6개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4,500억 원대의 배임과 100억 원대 횡령, 허위 공시 혐의입니다. 여기다 640만 달러, 우리 돈 80억 원 상당을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 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지 않았고 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금고지기인 재경 총괄 본부장인 김모 씨가 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서 대면 연설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연대를 내걸고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키워드는 역시 자유였습니다.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원전 등 청정 에너지 전환, 보건 격차 해소와 자유 디지털 질서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10여 분 연설에서 자유를 16번, 연대를 11차례 언급하며 국제연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 전략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고 한동안 또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탓에 원전의 이런 생태계들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가 중국과 같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방한을 하면 집무실에 편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윤 대통령은 세계적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쥐리히 연방공대를 방문한 뒤 일주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쥐리히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크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에 후폭풍이 심상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식 해명을 요구한 데 이어서 한국 대사를 불러서 윤 대통령이 주장한 핵 무장론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이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우리 대사까지 불러 항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핵무장 언급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은 장병 격려 차원이었고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는데도 이란이 항의 과정에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맞초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위협의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란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일각에선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내에 묶여있는 70억 달러를 해결해달라는 우회적인 항의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같은 거리 두기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고향 가는 발걸음도 많이 늘었습니다. 열차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 많은데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KTX 암표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가의 2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서울역 매표소. KTX 상하행선 열차 대부분 연휴 기간 내내 전자석 매진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대기를 탔었거든요. 근데 계속 매진이 돼가지고.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 곳곳에 설 연휴 열차표 매물이 보입니다.
구하기 힘들다는 부산행 표가 있는 건 물론 시간대별로 표가 있다는 글까지 올라옵니다. 대부분 웃돈을 얹어 파는데 가격이 정가의 2배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KTX 좌석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인터넷 안표상들은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을 상대로 웃돈 거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서울 동대구 표 판매자에게 연락해 거래를 시도해봤더니 6만 원짜리 KTX 특실표를 11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도 중국 가서 시세 보고 올린 거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2배 이상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6명 하루 안에 10,000원 더 깎아드릴게요. 2011년 개정된 철도 사업법에 따라 안표상에겐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 판매자임을 입증해야 해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 간 열차표 매매도 금지돼 있지만 선물하기 기능 등 갖가지 꼼수가 동원돼 명절 열차표 부당거래 근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경기도의 치매 노인복지시설에서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힘으로 입소자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숟가락 하나로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관할 구청 등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손목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고통을 호소해도 강압적인 행동과 말투가 계속됩니다. 또 다른 보호사는 숟가락 하나로 노인 여러 명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해당 시설의 한 관계자는 같은 수저로 여러 명에게 밥을 먹이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고 보호사가 노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인 학대 의혹에 대해 복지시설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의 학대 행위가 의심된다면서 반복될 경우 더 심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이제 학대까지 연장이 될 수 있고요. 전반적인 건강하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죠. 구청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의심 신고에 따라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호 전문기관과 관할구청은 시설 내부에 CCTV를 확보해 노인 학대나 반인권적 정황이 있는지 살펴본 뒤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새벽 시간 경북 구미의 실내 동물원에서 큰 불이 나 토끼와 기니피그 등 수십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동물원이었는데 추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온풍기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에서 불꽃이 번쩍이더니 불과 20여 초 만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에 있는 실내 동물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닐하우스 동물원 7개 동이 불탔고 새와 토끼 등 동물 48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2년 전부터 아이들이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토끼들 이제 몇 마리 놔뒀는데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하우스를 같이 그늘만 위에 쳐놓고 햇빛 갈아주고. 구미시 조사 결과 불이 난 실내 동물원은 동물 전시업 등록이나 가설 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는 현재 등록된 사항이 없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무신고 그 가설 건축물은 맞아요. 놀이공원 측은 전시업 등록과 건축물 신고가 누락된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미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내 동물원에 있던 온풍기에서 과열 등의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요리할 때 통마늘 직접 다져 쓰기보다는 다져서 나온 마늘 많이 쓰실 텐데요. 대형마트에도 납품하는 한 마늘 업체에서 까맣게 썩은 마늘을 갈아서 팔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품질이 낮은 하급품이라는 주장인데 영상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죠. 김충영 기자입니다. 마늘이 까맣게 썩어 있습니다. 그나마 양호한 마늘은 중국산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마늘업체 N사에서 근무했던 A씨가 최근 1년여간 촬영해 폭로한 영상입니다. 썩은 마늘 사이로 양파가 보입니다. 밝은 색감을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반 마늘 상태에서 판매를 하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같이 갈아서 섞어버리니까. 심지어 곰팡이 핀 마늘도 있는데 마늘 곰팡이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맛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늘이 잘못돼서 배탈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업체에서 만든 다진 마늘은 주요 대형마트와 대기업 식품업체에 납품됐습니다. 식자재 업체를 통해 식당에도 팔려나갔습니다. 업체 측은 취재를 거부하며 이해 못할 해명을 내놓습니다. 썩은 마늘이 아니고 그냥 하짜 마늘이거든요. 이거는 변질된 거지 하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에서 하짜로 와요. 영상을 본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거 안 사 먹지요. 절대 보면 그 사람들 좀 양심을 고쳐야 될 것 같아. 경기도 이천시청은 제품을 수거해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간 납품받았던 주요 식품 유통사들은 논란의 다진 마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기영은 앞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이 동거녀 살해 전 독극물 등 범행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 공릉천 일대입니다. 이기영이 지목한 동거녀 시신 유기장소인데 오늘까지 24일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이나 공릉천 물 흐름 등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동거녀에 대한 살인을 집중 수사하여 범행 직전에는 독극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검찰은 또 이기영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기영이 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챘다며 강도살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기영은 동거녀 소유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영업자로 속여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0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심리 분석을 통해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업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대출자 사정이 좋아져도 은행이 인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가 사람들이 대체로 금리를 얼마나 인하받는지 알 수 없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이 금리를 얼마 인하했는지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수준이면은 금리가 얼마 인하될 수 있겠다. 대출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승진과 취업, 이직 등으로 신용이 좋아지면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에 해당돼 온라인으로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해봤습니다. 간단히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의 금리 인하 요구는 실패했습니다. 인하에 성공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은행들이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금리 인하를 요구한 신청 건수는 88만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수용된 건수는 23만여 건뿐입니다.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은행의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평균 인하 금리를 공개하고 대면과 비대면 신청 시 가계와 기업, 신용과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쪼개 수용률이 공시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에 따라 얼마나 금리를 낮췄는지는 다음 달부터 공개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극심한 혼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교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 대중교통 대부분은 중단될 조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된 건데 12년 만에 대규모 연합 파업입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가두행진을 벌입니다. 학교를 봉쇄하려는 학생들에 맞서 경찰이 진압용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오늘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주요 광장은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철도와 항공편 운행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교통이 마비됐고 초등학교 교사 70%가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휴교한 학교가 속출했습니다. Une prof qui va travailler jusqu'à 64 ans, c'est très dur quand même. 철도 노조 등 주요 8개 노조는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하루 250개 지역에서 최대 8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국은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폭력 사태가 빚어졌던 2018년 노란조끼 시위를 경계하며 경찰 10,000명을 투입했습니다. Il y a eu des mouvements sociaux parce que, encore une fois, on l'a jamais caché que réformer les retraites, ce sont toujours des réformes qui sont difficiles et qu'il faut bien expliquer. 마크롱 정부는 2월 초 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큰 논란을 빚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다, 사과문을 낼 예정이다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여전히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는 시점 또는 귀국 이후로 결단을 늦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검증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동산 문제부터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나 전 의원은 1,600만 원 남은 게 무슨 투기냐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논란의 그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신당동의 6층짜리 빌딩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빌딩을 2021년 4월 54억 7,500만 원에 남편과 공동 명의로 샀습니다. 본인 돈 11억 원에 해당 빌딩에 이촌동 아파트까지 담보로 걸고 은행에서 빌린 43억여 원을 합해 건물을 샀는데 나 전 의원은 건물을 산 지 1년 만인 2022년 4월 59억 5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지난해 검증 과정에서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이 빌딩 투기 의혹 문제로 탈락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별도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하고 1,6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이게 무슨 투기 의혹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1년 만에 건물을 처분한 건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바로 팔으러 왔더라고요. 특히 나 전 의원의 건물 매매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경질된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김 비서관은 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3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나 전 의원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진 사이 김기현 의원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당 지지층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인 김기현 의원은 40.3%였고 나 전 의원은 25.3%로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정부 초기 인사 책임자였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관련자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법원은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촛불 정권이 들어섰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해서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정부 초기 인사 책임자였던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도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 기소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추가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최측근이 세운 행사업체가 대통령 행사를 무더기로 수의 계약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업체가 문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내역을 전수조사했더니 수주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맡은 걸 비롯해 모두 39건의 행사를 따갔습니다. 그리고 70%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합참의장 이취임식 행사입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노바운더리가 1,980만 원을 받고 행사 음향을 준비했는데 별도 계약도 없었습니다. 합참은 행사 뒤 3주가 지나서야 수의 계약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는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730곳을 전수조사했더니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용역은 총 39건, 예산이 공개되지 않은 청와대 발주 행사를 제외하고도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법인 등기를 하기도 전에 개인 사업자 상태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정부 행사 12건을 수행했는데 당시 대통령 행사 대부분은 탁 전 비서관이 기획했습니다. 전체 70%가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 계약, 24%는 다른 업체가 계약한 걸 재하청받았습니다. 나머지 6%는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입찰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선정되거나 공연장을 답사하고 공연자를 섭외한 뒤에 계약서를 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권 실세였던 탁 전 비서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의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 전 비서관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수주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모두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과시하면서 우리 대통령실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죠. 그런데 북한의 보안시설은 이미 민간 위성에 의해서 더 선명한 모습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부터 이 사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위치까지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일명 1호 청사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건물 3개가 연결돼 있고 주변에는 산책로와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보니 도로 위 가로등과 보수공사 흔적까지 보입니다. 집무실 남쪽 정원 너머에는 김 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가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호 청사로부터 130m가량 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민간 인공위성에 선명히 포착된 구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정찰 위성으로 촬영했다며 공개한 사진보다 구체적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면 북한의 정찰 위성보다 민간 위성의 기술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북한보다 우수한 정찰 자산을 지닌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북한 지도부의 동선을 즉시 겨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리는 자동차와 건설 등 제조업 전반에 사용돼서 구리 가격 상승은 통상적으로 경제 회복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키웁니다. 그럼 전문가들 역시 경제 회복의 흐름으로 보는지 유혜림 기자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기,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여 경기 풍향계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톤당 7,000달러였던 구리는 6개월 새 34.8%가 올라 9,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유가도 지난달보다 11% 이상 올라 배럴당 $80를 넘어섰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와 생산이 늘면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수요가 커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경기가 되살아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풀고 본격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면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新一年的中国经济必将呈现整体好转，实现更大发展，为世界经济做出更大贡献。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침체된 유럽 경제에 온기가 퍼지고 고금리로 위축된 수요도 살아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202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8명의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 부문은 멜로 영화 홈커밍데이의 이진우 작가가, 단편 소설 부문은 쥐를 쓴 전지영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상자 중 절반이 20대로 젊은 수상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남 강진의 동문마을 옛 주막마당에 모녀의 동상이 있습니다. 200여 년 전 주막을 꾸리던 손 씨와 황 씨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왔던 바로 그 무렵이었죠. 그런데 강진 사람들은 다산을 냉대하고 피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찾아올까 봐 심지어 대문을 부수기까지 했다죠. 그 갈 곳 없던 다산에게 방을 내주고 정성껏 수발을 한 이가 바로 이 손 씨 모녀였습니다. 다산은 동상 뒤 이 사이제에서 제자들을 기르며 방대한 저수를 시작했습니다. 패족이 돼버린 두 아들에게도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패족이란 큰 죄를 지어서 후손이 벼슬을 못하는 가문을 뜻합니다. 다산은 패족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글을 읽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그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족끼리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패족들은 서로 가엾이 여기기 마련이어서 관계를 멀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엔 함께 수렁에 빠지게 되니 부디 마음에 새겨 다짐하라고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친문 인사들이 모여서 사의제라는 정책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문정부 정책이 일제히 부정당하고 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산의 유배지 거처 이름을 빌려온 것 자체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처럼 낱낱이 실패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 장본인들입니다. 나라 비전 2배 가까이 늘려 펑펑 쓰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연금 노동개혁은 손도 안 댔습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느라 군 안보태세를 흩뜨러뜨리며 핵개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이 정책들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정책이 그렇게 훌륭했다면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정권이 왜 5년도 못 버티고 주저앉았겠습니까?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한 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우리 친노는 패족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집권의 역사를 지키지 못했으니 죄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처지라고 했죠.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마무리하는 토론회에서도 이미 패족이 되지 말자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같은 현실성 없는 경제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한 토론자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제2의 패족이 온다고 했던 겁니다. 다산은 사의제라는 이름에 이 4가지 다짐을 담았습니다. 언행을 삼가라는 가르침은 패족이 된 아들들에게 몸가짐을 삼가라는 당부로 이어졌습니다. 잊히고 싶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소망과도 통합니다. 문정부 사람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당장 눈 앞만 내려본다면
큰 길이 어디로 통하고 어디로 열려 있는지는 보일 리가 없을 겁니다. 1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으로 최고 3에서 5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먼지가 다소 정체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매서운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은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설 연휴부터는 추위가 더 강력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